59페이지 맨 위에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합니다. 이게 협회에서 이런 걸 헌법소원을 좀 내야 되는데요, 사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자격 취소가 없습니다. 옛날 대전 법조 비리 사건으로 이순호 변호사라고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지금 변호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출소하고 나와가지고 MBC,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해가지고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해가지고 10억씩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진실을 진실대로 말해도 공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한자는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그 진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텔레비전에 자막 같은 거, 얼굴 같은 거 좀 흐릿하게 나오고 이렇게 많이 하죠. 잘못하면 그게 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진실이라 하더라도. 보통 법을 모르는 분은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자, 59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자격 취소는, 그래서 저는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자격 취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른 공인중개사나 다른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는 자격 취소가 없는 데 반해서. 왜냐하면 또 2번에 자격증을 이렇게 양도돼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도 받고 자격도 취소되니까 억울하죠.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아마 이런 것들은 좀 자격 취소를 하여야 한다를 좀 완화해달라고 입법 청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현재 우리 법에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가 4가지다. 자격 취소. 자격 취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기속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4가지입니다. 4가지. 부양, 정의. 저는 이렇게 4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부정행위를 해서 합격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우리 학원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뒤에 수험번호를 33번이라고 적어놓고 OMR 카드 마크할 때는 3번으로 마크 안 하고 0번으로 이렇게 2개를 마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감독관이 원래 제대로 A형인지 B형인지 썼는지 보고 수험번호 제대로 마킹했는지 보고 사인을 원래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 내부 규정에 의하면. 그러나 그게 법적으로 감독관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불합격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야기를 하니까 합격 처리를 해주겠다고 결정을 올려놨다고는 지금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해마다 보면 이런 일이 꼭 있어요. 해마다 보면.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를 많이 응시해 보셔야 되고요. 또 잘못하면 한 문제를 비워놨다가 그냥 빼뿌리고 한 문제 잘못해가지고 3번을 2번에다 적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가급적이면 시험 볼 때 그냥 1번 하고 그냥 1번 바로바로 체크하고 나중에 생각해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1번 바로바로 풀고 넘어가고 모르면 그냥 찍고 넘어가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막 집중하고 이렇게 한 문제 이러다 보면은 불합격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학교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계산 문제는 안 푸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계산 문제 풀고 앉았으면 계산기 써가지고 풀면은 저당상수 K 구하다가 10분 걸렸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떨어진다고 10분에 한 문제 풀어가지고는. 계산 문제가 올해 7문제 나왔나요? 6문제 나왔나요? 한 7문제 정도, 6, 7문제 정도 나왔나 보더라고요. 작년에는 한 10문제 넘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내년 여름에 볼 때는 또 계산 문제가 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 좀 학계론이 어려울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올해 쉬웠으니까.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완전히 예단하기는 좀. 어쨌든 이 부정행위를 해서 취득하면, 컨닝해가지고 취득했다면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면. 부정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사회통념상 판사가 판단하겠죠. 부정한 행동을 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아까 올해 시험에 나와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자격증은 A 자격증, 그 다음에 등록증은 B 등록증. 만약 극단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이 등록증만 나무 등록증으로 가지고 A가 중개업을 했다면 이거는
등록증을 양도 대여받은 거지 자격증 양도 대여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등록 취소 사유라고요. 이론적으로 본다면 올해 문제 나와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거의 99.99% 아니 100%가 다 자격증 등록증 둘 다 빌리잖아요. 하나만 빌리는 게 아니고 자격증이 있어야 그 자격증 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빌리면 자격 취소, 등록증을 빌리면 등록 취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양도 대여라고 돼 있는데 양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양도한다고 이게 양도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신전속적이에요. 일신전속. 일신전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일신전속. 한 사람의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게 일신전속입니다. 한 사람의 몸에만. 몸이 죽으면 같이 따라 죽는 게 일신전속이에요. 자격증, 등록증, 운전면허증 이런 거 운전면허 취소 안 돼도 그 사람이 죽으면 자격증도 같이 죽는 거죠. 이런 것을 일신전속적이라고 합니다. 일신전속적인 것은 양도 대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양도는 안 하고 대여를 해준다고요. 자, 그래서 자격증 양도 대여하면 자격 취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순서대로의 책에 있는 순서대로 책 순서대로 3번 뭐예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즉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4번이 정의라고 했죠. 이 법에 의해서 자격 취소 처분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 제가 태어나고 나서 아직까지 공인중개사법 위반해가지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판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뉴스에 나온 경우도 예를 들면 뉴스에 개업 공인중개사 구속됐다 이런 거는 많이 봤어요. 어떤 거 있었냐 하면은 예를 들면 세입자들한테는 전세라고 받아가지고 그 다세대 원룸 같은 거 관리 대행을 한다고 해놓고 세입자들한테는 전세라고 뭐 예를 들면 3천만 원, 뭐 4천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월세라고 한 달에 30만 원 이렇게 주고 하다가 돌려막기 한 거죠. 계속 전세 받아가지고 또 월세 주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돌려막기 도저히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떼먹고 도망가고 이런 사례가 적발됐어요. 그래서 무려 경기도 오산시 골동에서 40억을 해먹은 사람이 있어요. 개업공개사 혼자 40억. 4천만 원씩 그러면 몇 명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4천만 원씩 10명한테 받으면 4억. 100명한테 받았나? 그렇게 해가지고 40억을 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속됐어요. 그럼 징역형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아니라 사기죄 위반, 사기로 징역형 받았더라고요. 사기죄가 더 무겁잖아요. 공인중개사법보다는 법정형이. 그래서 단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받은 경우는 못 받다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결론은 지금 36만 명이 있다고 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이 중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작년에 자격 취소된 사람이 8명이더라고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을 합하면 약 60%거든요. 전국에. 그러면 서울만 해도 20%가 넘어요. 한 30% 가까이 된다고요. 전체. 그 중에서 8명 자격 취소되면 전국적으로 곱하기 3으로 38, 24, 1년에 36만 명 중에서 30명도 안 돼요. 그러면 만분의 1 정도 되겠죠. 확률적으로 보면 만분의 1. 만분의 1이면 암 걸려 죽을 확률보다 더 낮아요. 암 걸린 사람이 10,000명에 1명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는 잘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소를. 양가로서 한번 자격정지입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데 자격정지는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이 형법, 형사처벌에서는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완전히 다릅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행정처분은 자격증을 준 사람이 자격 취소하고요. 등록 취소도 등록해 준 사람이 등록 취소합니다. 즉 처분권자와 그 다음에 취소권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도의사가 자격정지하기 때문에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격정지만 통보합니다. 자격취소는 통보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조문에. 2번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아까 업무정지도 마찬가지였죠. 법에 6월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으면 상위규범에 위반된 하위규범은 무효라고 했죠. 법률에서 6월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를 행해서 9개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을 위반할 수 없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자격 정지할 수 있는 게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7가지 자격 정지할 수 있는 게 7가지가 있다. 자격 정지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격 취소할 수 있다. 자격 취소할 수 있는 게 7가지인데 이중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이게 참 우리 책하고는 순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말하기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중 7가지 구체적 기준이 6개월짜리, 3개월짜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책에는 없는데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나와 있을 거거든요.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이중 계약서, 이중 소속 자격 정지입니다. 금지행위, 개업공개사가 금지행위 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소속공개사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변경하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3개월입니다.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소속공개사는 과태료가 아니라 3개월 이하 자격정지, 6개월 이하 자격정지인데 구체적 기준은 3개월입니다.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 구체적 기준 3개월, 6월 이하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중하면 4.5개월, 빼주면은 1.5개월이 되겠습니다. 이중검인 확인계 자격정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양가로 4번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정 취소할 수 있다는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어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거의 불가능이고요.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운영되는 게.
그래서 지정받기가 엄청나게 까다롭죠?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이것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해버리면 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지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취소도 가급적이면 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망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보망을 빼고는 다 사설 정보망입니다. 레이더, 텐, 레저, 그 다음에 또 스파이더 이런 거 일산 목동 쪽에는 또 스파이더 이런 거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스파이더나 레저나 텐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사설 정보망입니다. 즉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정보망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제대로 운영되는 거는. 그 협회는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협회는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정보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라면 정보망에 가입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설 정보망인 레이더나 텐이나 스파이더 이런 것들은 그 회원,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정보 공유하도록 왕따시키고 있다고 현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요. 1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입니다. 거짓, 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약 2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아까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해야 되고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등록 취소해야 되는데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에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승인받아야 되며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되죠. 그래서 운영규정 승인받지 않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부운정일해인데 즉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공개사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소위 왕따시키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이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법조문 순서하고는 우리 책이 기본서에는 5번이 4번 돼 있고 4번이 5번 돼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나올 기본서에는 순서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자, 우리 책 순서대로 보면 사망해산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본다면 1번하고 4번은 사실상 지정을 취소하겠죠? 4번 죽고 없는데 법인 해산하고 없는데 지정 취소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시험에 4번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현실적으로는 법인 없어지면 취소하겠죠? 그렇지만 법에는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만 있고 하여야 한다는 없습니다.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년이라는 숫자가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등에 약 17번 정도 나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것도 잘 나옵니다. 1년 대신에 시험에 6개월 X, 2년 X로 출제됐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운영규정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니죠? 운영규정 승인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받으면 되잖아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60페이지 제3절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폐업 신고 전의 개업관계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사유, 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재등록한 개업관계사에게 생겨된다. 3번 위반 행위의 승계입니다. 재등록 개업관계사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 전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해야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번 폐업 신고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 즉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할 수 없고요. 2번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사유는 1년이 초과하면 승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읽은 제3절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냥 바로 취소하는 게 아니고 그 청문도 합니다. 들을 청, 들을 문. 자격증 빌려준 거 맞냐? 물어보고 취소합니다. 그래서 내가 취소될 건지 안 될 건지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예측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취소될 거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1월 30일부로 생긴 제도인데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옛날 같으면 아예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어차피 등록 취소 당하려고 하면 옛날에 폐업 신고했다고요. 폐업 신고해버리고 다른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을 해버리면 몰라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된다고요. 예를 들면 1년 있다가 1년 동안 폐업을 했다가 재등록을 하면은 지금은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즉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한다고요.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냐 하면은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 등의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기획, 부동산 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신설했다고 개정 이유에서 밝혔습니다.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닌다고. 이제 다시 재등록해도 옛날 거 기록 그대로 가져가니까 이때 다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되면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폐업기간 1년만큼은 빼줍니다. 1년 빼면 몇 년 지나면 돼요? 2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이제는 잔머리 굴려도 소용이 없다고요.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만 지나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만 지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죠. 결격사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잔머리 굴려가지고 폐업을 했다고 1년 동안 폐업하고 나서 다시 등록하니까 또 등록이 취소돼. 또 2년 지나야 돼. 그럼 결국은 처음에 등록 취소된 사람이나 공평하죠. 따라서 이 폐업 기간이 아예 3년을 초과해버리면 이제 이때는 다시 재등록을 하더라도 옛날 사유로 인해서 등록 취소는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3년 동안이나 폐업을 해가지고 죗값을 다 치른 것으로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못하고 폐업 기간이 1년이 지나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합니다. 업무정지는 길어야 6개월인데 6개월 안 당하려고 1년이나 폐업을 했다면 1년 후에는 다시 등록하더라도 옛날 거 가지고 업무정지 하지는 않습니다. 자, 좀 전에 읽었던 내용 다시 정리하는데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업무정지 당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다시 2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폐업했습니다. 폐업. 왜냐하면 스트라이크 3진 아웃이라고 했잖아요. 3번만 업무정지 연속해서 당하면 1년 안에 등록 취소한다고 했죠. 2번 당했기 때문에 폐업했다고. 왜냐하면 한 번만 더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하면 등록 취소 당하니까 폐업을 했다가 7월 1일 날 재등록했습니다. 재등록해가지고 가령 9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정가 기록을 가지고 안 다녔기 때문에 재등록하면 재등록한 날로부터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했으면 그냥 업무정지만 한 번 당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근데 2006년 1월 30일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는 이제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닌다고요.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 폐업, 사무소 이전해도 소용없다고 정가 기록을 다 가지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폐업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폐업을 하든 안 하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국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한 것으로 봐서 삼진 아웃입니다.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 최근 1년 이내에 3번 받은 거예요. 그 뭐냐면 이러한 업무정지나 가태료 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이러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아직 1년이 안 지났죠? 그래서 과거 정가 기록이 다 승계되니까 결국은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60페이지) 맨 밑에 게시해야 될 사항,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될 사항이 등수보자 4개라고 했어요.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중개보수율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 보증보험 증권, 공제증서, 공탁증서 이런 거 게시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액자 안에다가 게시해놨죠? 사업자 등록증 게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돼 있죠? 시험에 나오면 사업자 등록증 게시하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 게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게시할 뿐이지 공인중개사법에 사업자 등록증 게시하라는 말은 없다고요. 공인중개사법에 실무교육 수료증 게시하라는 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보면 실무교육 수료증도 많이 게시해놨거든요. 또 뭐 어떤 분들은 막 컨설턴트 자격증, 권리분석사 자격증 뭐 이런 거 게시해놓은 분들 많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4가지만 게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입니다. 양가로 1번 다 읽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래서 판례는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는 부동산 뉴스 대표, 부동산 뉴스라는 게 간판 이름이에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명함에다가 누구누구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회장, 사장, 오너 이런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겁도 없이 자격증도 없이 나무 자격증 빌려가지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돈 투자했다고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대표 이렇게 명함 3개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거 민원 제기하니까 거의 300만 원 벌금 받더라고요.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300만 원 받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최근에 몇 달 전에 나온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 카페라는 명칭도 못 씁니다.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있잖아요. 인터넷에. 거기에 카페 이름에 뭐뭐 부동산 카페 이런 명칭을 써가지고요. 그 카페에서 부동산 중개하고 매물 올리고 이렇게 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부동산 카페라는 명칭도 쓸 수가 공인중개사 뭐 사무소 이런 명칭 안 되고요. 부동산 카페라는 명칭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위반했을 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 쓰면 안 되고요. 양가로 2번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 쓰면, 예를 들면 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개업하려고 신청을 할 때는 이미 사무실 다 얻어놨죠? 그럼 대부분 간판을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놓고 등록 신청해요. 그리고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경기도 광주는 계획도시가 아니고 군데군데 골짜기마다 아파트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같은 동기생끼리 같이 학원 다니는 분한테 자랑시켰어요. 나 여기에 개업할 거다. 이름 뭘로 간판 달고 이렇게 등록 신청 지금 해놨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독점이다. 이렇게 자랑시켰어요. 그랬더니 옆에 다른 데서 중개업하고 있던 친구가 이미 하고 있던 분이에요. 바로 사무소 이전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뭐 이 편한 세상인지 뭐 아파트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편한 세상, 그 친구가 이 편한 세상 공인중개사로 개업한다고 말해줬어요. 간판 달아놨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다른 데서 하고 있다가 이전 신고를 해버렸어요. 이 편한 세상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놓고 등록관청에 민원 제기했어요. 이게 무등록 개업공개사 유사명칭 불법 간판 달고 지금 중개업하고 있다. 빨리 단속해달라고 민원 제기했어요. 아직 등록 신청만 돼 있고 등록 처분이 안 됐잖아요. 무등록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간판을 같은 지역에 두 개는 달 수가 없거든요. 그 등록 신청한 사람은 반려됐어요. 간판 이름 바꾸라고. 그 저보고 이런 죽일 사람이 있냐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했다고 말했더니만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전 신고해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묻길래 제가 뉴 이 편한 세상 한 글자만 더 넣으면 된다. 새 이 편한 세상 영어로 뉴 해도 되고 한글로 뉴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또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뉴 이 편한 세상, 하나는 이 편한 세상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손님이 이 편한 세상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오세요 하는데 그 뉴는 조그맣게 적어놨거든요.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싸움하고 이렇게 하다 둘 다 망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엄밀하게 본다면 아직 등록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간판 달면 안 돼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다 간판 달아놓고 등록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론적으로는 안 된다고요.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간판 달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은. 양가로 3번 개업공개사는 사무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며 5개간 고물은 개업공개사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여야 된다. 글자 크기는 성명.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만약에 불법 간판을 달고 있으면 철거를 명할 수 있고요. 철거를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양가로 4번 중개인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자, 여기까지 양가로 4번까지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을 써야 되고요. 5개간 고물 간판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판은 꼭 달아야 될까요? 중개사무소 안 달아도 될까요? 안 달아도 됩니다. 유리창에 선팅만 해도 돼요. 간판 달려면 개업공개사 성명을 표기해야 되고 유리창에 선팅만 하거나 플랜카드만 걸어 놓으려면 이름 성명 안 적어도 됩니다. 자, 간판에 성명 적을 때는 앞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 말만 들어가면 되고 행복 공인중개사 사무소, 행운 부동산 중개, 박용덕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박용덕 사무소 이렇게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무소가 아니고 이게 한 사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죠. 지금 제가 사자가 하나 빠졌네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입니다. 또는 밋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자격자가
무자격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간판 달고 있으면 플랜카드 걸어 놓으면은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업공개사 줄임말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말만 사용하게 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100만 원 과태료하고 10만 원 벌금하고 뭐가 더 무거운 벌이에요? 벌금이 더 무거운 벌이에요. 징역 또는 벌금이죠. 형벌입니다. 벌금은. 과태료는 질서벌이고요. 과태료 냈다고 우리 전과자라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벌금은 전과자죠. 쉽게 말하면. 어쨌든 이건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보통 LBA 법률중개사 이렇게 쓰는 거 봤죠. 그래서 판례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써놓고 간판 달아놓고 유리창에다가 LBA 법률중개사, 뭐 컨설팅 사무소, 컨설팅 전문 이런 거 써놔도 상관이 없어요. 유리창에 막 썬팅해가지고 벌겋게 땅 이런 거 써놓은 거 봤잖아요. 막 복주머니 그려놓고 이런 거 해도 이 명칭만 들어가 있다면 추가로 쓰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예 이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말도 없이 땅 막 이런 것만 써놓고 컨설팅 이런 것만 써놓으면 위반이라고요. 그 다음에 중개인이라는 말은 법조문에는 없지만 우리 책에도 아까 중개인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옛날에 복덕방에 자격증 없이 하던 분들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들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못 써요. 반드시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쓸 수 있어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둘 중에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써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 5개 광고물은 간판은 안 달아도 된다고 했죠. 만약 간판을 설치했다면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데 만약 성명을 표기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 성명은 글자 크기 제한은 없습니다.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됩니다. 옛날에는 글자 크기 제한도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도 최근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업공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도 중개업을 하면서 처음에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상가가 셔터 내려놓고 여기다 임대문의 이런 거 보셨죠? 저는 많이 봤어요. 임대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혀져 있어요. 핸드폰 번호만. 이걸 전화해보면 누구일까요? 이게 전화해보면 이게 대부분은 개업공개사더라고요. 약 90%는. 저는 처음에 순진하게 이렇게 건물에 이런 게 붙어 있길래 그 건물주 전화번호인 줄 알았어요. 대부분은 개업공개사 전화번호더라고요. 90% 이상은 전화해보니까. 그러면 개업공개사라는 표시를 해야 된다고요.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4가지를 게시해야 됩니다. 4가지.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4가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청주에서 한 몇천만 원 버는 분이 있어요. 뭐만 해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원룸만 무보정 월세 이런 것만 중개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보니까 이렇게 임대문의 해가지고 막 그 전봇대 같은데 아니면 그 임대주택에다 이런 거 붙이나 보더라고요. 임차인 뭐 임대문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번호만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개업공개사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가 봐요. 이게 표시광고를 위반하고 있다고. 그 저보고 어떻게 하면 되냐 묻길래 4가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무소 소재지, 명칭, 전화번호, 성명. 제가 이미 다 인쇄해놨는데 인쇄 뭘 그래서 명함을 여기다 하나 붙여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명함을 놓고 복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냥 이게 전봇대 같은 데 붙이는 거니까 A4 용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개업공개사임을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 왜 이런 규정을 신설했냐 하면은 무자격자들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무자격자. 만약에 무자격자가 이런 광고를 하게 되면 임대문의 해놓으면은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라면.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표시광고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개사가 이런 표시광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무자격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고요.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이렇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민원 제기도 많이 해놨어요. 아직도 이렇게 강구하고 있더라. 그래야만 자꾸 변할 수 있다고요. 일반인들은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건물주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임대문이 이렇게만 해도 된다고. 건물주 이런 거 아니야.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실제 임대인이라면. 근데 개업공개사라면 반드시 4가지 사항은 표시해야 된다. 소재지, 명칭, 성명, 전화번호 4가지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자, 간판 철거입니다. 안 하면 대집행인데 할 수 있는데 61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사무소 이전한 경우, 폐업한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받은 경우 이 3가지는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3가지는 간판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휴업의 경우에는 간판 철거 안 해도 됩니다. 휴업은 3월 초과에서 휴업하잖아요. 3개월, 4개월 휴업하는데 간판 뗐다 붙였다 하면 간판 한번 뗐다 붙였다 하는데 몇 백만씩 들죠? 그래서 휴업은 안 해도 되는데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는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안 하면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법. 그래서 간판 철거를 안 하더라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처벌 규정은 없어요. 대집행법에 의해서 간판 철거한다고. 철거하면 그 철거 비용을 대신 철거하고 받을 뿐이에요. 따로 뭐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건 없어요. 간판 철거 안 했다고.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의 구체적 내용은 몰라도 되고요. 그냥 간판 철거 안 하면 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간판 철거한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행정대집행법입니다.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만 청구합니다. 자, 오늘 62페이지 교육까지 하고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 주는 수업이 없습니다. 9주일 때는 8주만 한다는 걸 한 번 더 양해 말씀드리고요. 62페이지 교육제도가 있는데 교육은 현재 5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자, 먼저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제가 지금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동국대, 인하대, 평택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방가로 2번. 대상자는 신규 등록 신청할 자.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사원 임원, 분사무소인 경우는 책임자, 소속 공인중개사 될 사람입니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실무교육을 사전교육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도 전화 왔던데요. 소속 공인중개사를 취직할 건데 받아야 됩니까? 우리 사장은 받을 필요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던데 참 저도 그는 사장이 싫다고 하면 받아봐야 의미가 없죠. 그 말은 고용신고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고용신고 하려면 실무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돼. 소속 공인중개사도.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올해 1월 29일부터는 이제 수습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자격증 따도. 수습기간이 3개월이 될지 6개월 될지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게 법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돼요. 하위법령이. 그게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도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달 강의할 때 나올 텐데 수습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고용 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고용신고도 안 했으면 가짜로 그냥 경력증명서 발급받으면 되잖아요. 중개업소 가가지고.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최소한 고용신고하고 뭐 한 달이 지나든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이내일 것 같아요. 실무수습을. 뭐 아직까지 예단할 수는 없어요. 6개월 나올 수도 있어요. 6개월 한 사무소에 근무하기 쉽지 않죠? 그러면 근무했다는 걸 입증하려면 가짜 경력증명서를 뗄 가능성도 있으니까 최소한 고용신고를 하라고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고용신고 하려면 실무교육 받아야 되겠죠? 뭐 고용신고 안 하면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현실은. 그럼 시험에 나오면 소속관계사 되려면 다 받아야 된다고 해야 돼요. 뭐 이론적으로는 신고 안 하면 처벌 대상이잖아요. 고용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등록 신청일 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교육받아야 됩니다. 1년 이내입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그래서 교육받고 1년 있다 등록하라는 뜻은 아니죠. 오늘 교육 수료하고 오늘 바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연수교육도 시도지사입니다.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직무교육은 보조원도 직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역시 교육 유효기간은 1년이고요. 만약에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교육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직무교육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에 실시합니다. 우리 책에는 없지만. 제가 아까 실무교육, 우리 책에는 시도의사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학에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도의사가 대학이나 전문대,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양가로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교육 지침을 다 지금 시달하고 있습니다. 협회하고 대학하고 너무 교육 내용이 다르면 안 되겠죠? 자, 교육제도, 그래서 실무교육은 미리 받아야 된다고 개업하기 전에 또는 취직하기 전에. 그래서 사전교육이라고 불렀고,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소속관계사, 개업관계사 다 연수교육 받아야 됩니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 될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제가 교육이 5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3가지만 나와 있어요. 2가지는 안 나와 있는데 책에 중개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방교육. 그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뒤에 나옵니다. 뭐가 있느냐면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뒤에 나오니까 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쉬고요. 그 다음 주에 63페이지부터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